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이생이라는 유생이 있었습니다. 이생은 어릴 적부터 대과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리라는 꿈을 키웠지만 과거 시험장에 가기만 하면 매번 낙방이니 어느 때부터인가 글 공부를 내던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며 무예를 닦았습니다. 온종일 골방에 틀어박혀 서책이나 보다. 이렇게 몸을 쓰니 살 것 같구나. 사서삼경을 달달 외면 무엇하랴. 입신양명의 꿈이 어찌 글로만 이루어질 테냐. 이생은 머지않아 치러질 무과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활쏘기를 수련하였는데 정말 소질이 있었는지 활쏘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쏘는 족족 관역 정중앙을 맞추었지요. 그러던 하루는 이생이 활쏘기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집 부인 행차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귀한 가문의 가마인지 행차 뒤로는 여자 하인 하나가 타발타발 걸어오는데 잠옷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생은 그 여자 하인에게 반하여 어깨에 활을 걸어맨 채 가마 뒤를 따라갔지요. 이생은 혹 자신이 쫓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챌까 가마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건들바람 휙 지나가며 가마의 주렴이 들리는 틈으로 가마 안을 흘낏 보니 소복단장을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지요. 이생은 정신이 황홀하여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집 여인이게 저렇게 곱단 말인가?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구나. 이생은 가마 행차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나 알아보리라 생각하며 가마의 뒤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가마는 큰 길을 따라 한참 가더니 어느 마을의 큰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생은 그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로 아름다운 여인이 젊은 나이에 어찌 소복을 입었단 말인가? 이생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 집 앞을 떠나지 못하고 오락가락 배회하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지요. 이생은 주막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지자 활을 메고 낮에 보았던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앞뒤를 두루 살펴보니 높은 담 옆에 큰 버드나무가 있으니 나무에 올라 뛰어내린다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생이 바로 나무에 올라 집 안을 살펴보니 후원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데 충분히 몸을 숨길만 해 보였지요. 이생은 대담하게 나무에서 뛰어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 대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집 안에는 초롱불이 환한데 노파 하나가 베개에 기대 비스듬히 누워 있었지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낮에 보았던 그 여인이 노파 곁에 들어와 앉아 옥을 깨는 듯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생이 숨죽이고 그 모습을 보니 청초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아 황홀함에 빠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자 노파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되었다. 오늘은 먼 길을 갔다가 오느라고. 내가 참 피곤하겠구나. 이제 그만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여인은 그 말에 다소곳이 인사하고 물러나와 별채로 향하는 문으로 들어갔죠. 저것이 저 여인이 자는 곳이구나. 이생이 여인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대나무 사이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반대편 대나무 숲에서 인기척이 나는 듯하였습니다. 이생이 놀랍기도 하거니와 이상하여 가만히 그 자리에서 숨죽이고 있으니 머리를 빡빡 깎은 중 녀석이 조용히 대나무 숲을 헤치며 별채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생도 조용히 그 중을 따라 별채로 들어가니 중은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양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다. 별당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생은 그 모습에 놀라 방문 가까이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더니 방 안에서는 여인과 그 중이 서로를 껴안고 갖은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있었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과 중이 그것도 집안에서 저러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한참 후 여인이 술과 떡을 차려내오니 중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껄껄 웃으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무덤에 갔다가 오니 슬픈 생각이 나지 않더냐? 당신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하겠어요. 게다가 빈 무덤인데 슬프고 뭐고 할 것이 없지요. 중은 여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껴안더니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생이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여인에 대한 동경은 사라지고 분이 차올랐지요. 규중의 여인이 중놈과 놀아나다니. 이생이 다짜고짜 활을 벗어들고 문틈으로 화살을 쏘자 방 안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날아간 화살이 중이 가슴팍에 꽂힌 것이지요. 여인은 깜짝 놀라 떨고 있다가 급히 이불로 시체를 둘둘 싸서는 벽장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이생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날 밤 어렴풋한 꿈결에 처음 보는 젊은 선비 하나가 이생 앞에 나타나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그대가 내 원수를 갚아준 것이 고마워.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이생이 놀라서 물었지요. 대체 당신은 이시오? 내가 무슨 원수를 갚아주었단 말이오? 꿈속의 선비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김정승의 외아들이요. 전에 과거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산속의 절에 가서 글 공부를 하였지요. 그저 절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에만 매진하려고 절에 주지를 시켜 우리 집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게 한 것이 실수였어. 그 못된 주지가 음란한 내 아내와 몰래 간통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오? 하루는 내 아내와 절의 주지가 간통한 것을 눈치챈 하인이 나에게 찾아와 그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고 하인을 혼내 돌려보냈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절로 양식을 들고 찾아왔는데 주지와 주고받는 눈빛이 이상했지요. 그래 돌아가는 아내의 뒤를 밟으니 외딴 움막에서 아내와 주지가 정을 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 참을 수 없는 분에 당장 움막으로 뛰쳐들어가 따져 묻다 정신을 잃었는데 나는 이미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 원한을 품은 귀신이 된 것이오. 어젯밤 당신이 쏘아 죽인 놈이 바로 그 중놈이고 그 여인이 내 아내요. 참으로 딱하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오. 정말 고맙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 대체 무엇이오? 내 어렵지 않은 일이면 마땅히 들어드리겠소. 내 육신이 절이 있는 산 뒤의 바위 굴 안에 3년째 처박혀 있어. 내 아버지를 만나 내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리고 조상들 곁에 묻히게 해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소.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이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나니 꿈인데도 귀신과 주고받은 말이 생생하게 모두 기억나질 않겠습니까? 아침이 되어 이생은 서둘러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담을 넘지 않고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그 소리에 하인 하나가 대문을 열고 나와 물었습니다. 니시오, 나는 이생이란 사람인데 김정승 어른 좀 만나 뵈러 왔네. 대감께서는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일이시지요? 죽은 아드님 문제로 왔다 전하게. 그 소리에 하인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황급히 나와 이생을 사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대감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하인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자 잠시 후 김정승이 사랑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이생이 김정승에게 절하자 김정승은 자리를 청하여 이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죽은 내 아들 일로 찾아오셨다고? 네, 그러하옵니다. 내 운수가 박하여
50이 지나서 아들을 하나 보았지. 그래 손안의 유리구슬처럼 애지중지 길러 장가를 들이고 공부를 시키려고 산에 보냈더니 호랑이에게 물려갔네 그려. 아들놈 머리칼 한 줌이라도 찾으려 그렇게 산속을 찾아 헤맸건만 영 찾을 수 없으니 하는 말일세. 그래 지금까지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있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인가? 소생에게 지피는 데가 있으니 저를 따라가 보시면 시신이나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김정승이 물었지요. 자네가 어떻게 그곳을 아는가? 저를 믿고 그저 따라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김정승은 황급히 옷을 차려입고 수행하는 하인과 무인 4~5명을 데리고 이생을 따라 산을 올랐지요. 이생이 꿈에 나타난 귀신이 알려준 곳으로 김정승과 함께 가니 정말로 숲을 사이로 조그만 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생이 숲을 거두고 동굴 안을 보니 과연 시신 한 구가 있는데 그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듯하였지요. 이생이 김정승을 불러 시신을 확인하니 정승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지요.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여기에 이토록 차갑게 식어 있었구나. 아이고. 김정승이 그토록 서럽게 울자 같이 따라온 하인들도 따라 울었고 산속 동굴 앞은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던 김정승이 갑자기 수행하는 무인의 칼을 빼앗아 이생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말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이곳을 알았느냐? 이는 틀림없이 내가 한 짓이렸다. 눈앞에 서슬이 퍼런 칼이 보이자 이생이 놀라 말했지요. 대감, 제가 대감의 아들을 죽였다면 어찌 대감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게 이러시지 마시고 어서 시신이나 거두시고 돌아가셔서 대감의 며느님에게 물어보시오. 뭐라? 어딜 감히 그 입에서 함부로 내 며느리를 들먹이느냐? 정 못 믿으신다면 며느리 방 안 다락 뒤에 증거로 될 만한 물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김정승은 그래도 못 믿겠는지 이생을 결박하여 함께 집으로 데려갔죠.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곧장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내 급하니 얼른 저 다락을 열어보아라. 다락을 열라니 무슨 연유이십니까? 내가 찾아볼 것이 있으니 당장 열어보거라. 시아버지의 호령에 놀라 얼굴이 까맣게 질린 며느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화난 김정승이 다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다락 안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지요. 그래 가만 보니 다락 안에 괴짝 뒤에 이불로 싼 것이 있어 김정승이 그것을 헤치고 보니 왼중이 가슴에 활을 맞은 채 죽어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승이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벌벌 떨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지요. 당장 사실대로 고하여라. 며느리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김정승이 이생을 불러다 물었습니다. 내 놈은 이 사실을 어찌 다 알고 있었느냐? 이생은 그제야 여인을 마음에 두었던 일부터 꿈속에서 김정승의 아들을 만났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리고 중과 며느리가 간통한 일을 며느리의 여종도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니 그제야 김정승은 모든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낱낱이 알게 되었지요. 그 길로 김정승은 사돈을 불러 사연을 말한 뒤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훗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며느리도 그날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무도 그 연유는 몰랐다 하지요. 김정승은 또한 아들의 시신을 조상 곁에 묻어주고 이생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 아들을 찾아주어서 고맙네. 내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나. 그러자 이생이 김정승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소인, 전혀 원하는 것이 없사옵니다. 잠시 이 댁의 며느리에게
못된 마음을 품었던 부끄러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라도 황송하옵니다. 이생은 김정승의 호의를 거듭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생이 잠이 들었는데 낯익은 선비가 또 꿈에 나타나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번 과거 시험 날짜가 멀지 않았는데 시험 제목인 즉 내가 평소에 지은 글이요. 내가 한번 외울 테니 써두시오. 시험장에 들어가 그대로 써바치면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오. 그리고 선비가 시 한 편을 읊는데 가을바람에 추억이 튼다는 제목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이생이 서둘러 붓과 벼루를 준비해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는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생이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서 한참 후 시험 제목이 내걸렸는데 과연 귀신의 말대로였지요. 이생은 단숨에 시를 지어 시험지를 제일 먼저 냈습니다. 추풍은 소슬이 저녁에 일고 하늘은 트여서 높기만 하구나. 그런데 시험지를 내고 보니 그만 자기도 모르게 가을 추자를 쇠금자로 바꾸어 써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허위를 어쩐다. 이미 낸 시험지를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생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시험장을 빠져나왔지요. 시험이 끝나고 당시 시험관 중 한 사람이 이생의 시험지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 글은 정말 명문장이니 귀신이 지은 것 같네 그려.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걸 시험에 보려는 귀신이 지은 것은 아닌가? 그러자 죽천 김진규가 그 시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지은 게 아닐세. 어째서인가? 귀신은 쇠를 꺼리는지라. 귀신이 지었으면 틀림없이 쇠금 자를 안 썼을 것일세. 어찌 됐건 간에 참으로 명문장이요. 그리고 이생이 시험장 앞에서 합격자 명단이 나오길 기다리니 한참 후 이생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생은 귀신 덕에 백과에서 장원을 하였고 그 벼슬이 훗날 병조판서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잣집에서 머슴이라는 칠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머슴이었지만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와 단단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 안악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따르는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 머슴이라는 지배주인은 나이 30의 수절한 과부였는데 날마다 칠복을 불러다 안채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어머, 칠보가. 뜰에 자풀이 많이 자랐구나.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하루 종일 뜰에서 풀 좀 베고 꽃들에 물 좀 주거라. 네, 마님. 집안의 하인들과 머슴들은 늘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머슴인데 칠복은 안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나오질 않으니 말이죠. 아니, 저놈은 뭔데? 일이 바쁜데 안채에 들어가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오. 마님이 칠복을 어찌나 끼고 사시는지. 내비두게. 우리야 일하고 세경이나 받으면 되는 사람 아닌가? 아니, 일도 똑같이 힘든 일하고 같은 세경 받아야지. 칠복이 저놈은 맨날 안채에서 마당이나 쓸고 풀이나 뽑고 세경은 더 받아가니 내 하는 말 아니오. 세경을 우리보다 더 받는지 자네가 어찌하는가? 보면 알지? 저놈은 맨날 새 옷 입고 모습이라는 거 안 보여. 그래, 저게 어디 마님 소방이지. 우리 같은 모습이라고. 누가 그러겠어? 아이고 말 조심들하게. 누가 듣겠어? 들으라면 들으라지. 내가 틀린 말 했는가? 그랬습니다. 칠복은 머슴이라고 보기에는 늘상 말끔한 옷을 입고 안채에서 나오질 않으니 분명 마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었지요. 어머, 칠보가. 날이 굳은지 어깨가 아프구나.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보려무나. 네, 마님. 어깨만 주무르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놈 참 웅큼하긴. 칠복은 언제부터인가 마님이 기거하는 안채의 방안까지 서슴없이 드나들었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보이지 않다가
새벽 시간이 되어서 몰래 안채에서 빠져나오기도 하였지요. 아이고, 칠보가. 너는 뭐라고 다니는데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들어오는 것이야. 어머니, 마님이 심부름을 보내서 어디 좀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루 자고 올 것이지. 밤길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놈아. 아이고, 걱정 마셔요. 어제 끝순이가 몇 번을 찾아왔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장가들어 살림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칠복은 뭐가 그리 피곤한지 어머니가 말을 해도 못 듣고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요. 칠복은 워낙 인물이 좋다 보니 동네의 처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끝순이는 건넌 마을에 사는 처녀인데 칠복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몰래 만나 혼인하기로 약조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칠복이 자신을 등한시하고 동네에서도 칠복과 마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도니 걱정이 되어 몇 번이고 칠복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칠복이 간신히 눈을 떠 물을 마시러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들마루에 끝순이가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끝순이 아니냐? 오라버니 일어나셨어요? 식전부터 웬일이냐? 식전은 무슨? 해가 이리 중천에 떴는데. 아이고, 우리 끝순이 왜 이리 심통이 난 것이냐? 끝순은 칠복이 물어도 대답 없이 땅만 내려다보고 발로 흙만 훑고 있었죠. 끝순아, 이리 오너라. 이 오라버니가 장에 가서 놀이개 하나 사주마. 치, 오라버니가 무슨 돈으로? 아이고, 내가 요즘 부잣집에서 머슴일을 해서 세경을 얼마나 받았는지 걱정 말거라. 이 오라비 돈 많이 있단다. 오라버니는 동네 사람들이 요즘 뭐라 수군대는지 알아?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체 뭐라 수군대는데? 오라버니하고 부잣집 과부마님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말 못하겠어. 오라버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끝순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습니다. 칠복은 끝순의 뒷모습을 보며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무언가를 들킨 듯 부끄러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칠복은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어대며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으니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이놈아, 요즘은 도통 나가지도 않고 왜 방 안에만 틀어박혀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칠복은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시오. 안에 누구 없어? 리시오? 여기가 칠복이 총각집이오. 그 소리에 칠복이 방문 밖을 내다보니 부잣집에서 같이 머슴이라던 석구가 찾아온 게 아닌가요? 아이고, 형님, 여기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요 며칠 동안 도통 일을 나오질 않으니 마님이 자네 좀 찾아보라 해서 이리 왔네. 저는 몸이 아파. 더는 일을 못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일한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그래, 칠보가 그러는 거 아니다. 일을 그만둘 것이면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와야지. 어여 일어나 다녀오너라. 어머니도 옆에서 다그치자 칠복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며칠 내 찾아뵙는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몸이 안 좋아 오늘은 도저히 문을 나설 힘조차 없네요. 그래, 그렇게 전함세. 몸이 안 좋다니 어쩔 수 없지. 난 이만 가겠네. 네, 살펴가십시오. 석구가 돌아가자 어머니가 칠복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요즘 왜 그러는 것이냐? 정말 어디가 아픈 것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럼 다행이지만 이 애미가 걱정이 되는구나. 요즘은 끝순이도 도통 오질 않고. 걱정 마세요. 사실 칠복이가 부잣집에 머슴일하러 간 것도 끝순이와 혼례를 치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칠복은 과부마님이 잘해주며 죽은대니 마님의 품 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마님과의 미래를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끝순이까지 다 알고 있다니 칠복은 부끄러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 석구가 또 칠복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계시오! 칠복이 방문을 열고 밖을 보니 석구가 한 손에는 약 같은 것을 들고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형님, 그것은 무엇이요? 마님이 자네 갖다 주라네. 자네 기운차리라고. 몸에 좋은 홍삼하고 이것저것 섞은 것이라네. 참네. 난 생전 구경도 못 해본 것인데. 아무튼 얼른 먹고 기운차리게. 난 이만 가네. 석구는 마님이 준 약을 들마루에 휙 던지다시피 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칠복은 그 약봉투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했지요. 그래, 힘을 내자.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수군거리든 아니라면 그만이지 않겠는가? 세경도 남들보다 곱절이나 쳐주고 저렇게 약까지 지어다 주는데 가서 돈 많이 벌어 한 미천 잡아 머지않아 끝순이하고 혼이나요. 알콩달콩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칠복이는 이튿날부터 다시 부잣집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어머, 칠보가. 그래, 몸은 괜찮아졌느냐? 네 마님. 마님이 보내주신 약을 먹으니 금세 몸이 나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리 와. 다리 좀 주물러 주거라. 내가 없으니 몸 이곳저곳이 쑤셔서 견딜 수 없더구나. 칠복과 마님은 그날부터는 더욱 떨어지지를 않았고 칠복은 마님에게 받은 세경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였지요. 그래, 조금만 더 모으면 끝순이랑 혼례를 치르고 세간도 조금은 마련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을에 큰 장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에는 온갖 먹을거리와 옷감과 물품들이 나와 있었고 구경 나온 사람들이 인산이 내었지요. 오늘은 칠복이도 허리춤에 전대를 차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끝순에게 선물로 줄 놀이개를 살 심산이었지요. 장 한켠에는 박물 장수가 매대에 온갖 화장품과 폐물을 진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옥으로 깎아 놓은 장식이 달린 예쁜 놀이개가 칠복의 눈에 들어왔지요. 이거 얼마요? 사시게 좀 비싼데. 칠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박물 장수가 은근 칠복을 무시하는 듯 말하였지요. 아니 얼마냐고 물었지. 내 비싸냐고 묻진 않았는데 무슨 말이 그렇소? 그럼 20냥인데 사실라오. 스무냥이라는 말에 칠복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이 작은 물건이 뭐라고 스무냥이면 당시의 쌀로 치면 5가마니의 가격이었지요. 내 묻질 않소. 사실 것이냐고. 박물 장수가 다그치자 칠복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지요. 주시오. 20냥 그까짓 돈 드리겠소. 칠복은 주머니 속에 돈을 탈탈 털어 그 예쁜 놀이개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춤에 깊숙이 넣고는 집으로 향했지요. 집으로 가는 내내 칠복은 기뻤습니다. 비록 비싼 돈을 들여 산 놀이개이지만 끝순이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상상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누가 볼까 몰래 그 놀이개를 꺼내어 보고는 희죽희죽 혼자 웃었지요. 끝순아, 이달만 지나면 돈이 마련되니 기다리거라. 내 너와 혼이나요. 알콩달콩 살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질 않는구나. 칠복은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며 밤새 그 예쁜 놀이개를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달기 울자 칠복은 어김없이 부잣집으로 일을 갔습니다. 그것도 놀이개를 누가 훔쳐갈까 주머니에 넣어 가슴품 깊이 넣고 말이죠. 칠복이 그 집에서 하는 일은 마님이 거주하는 안채에 마당을 쓰는 일부터가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뜰 안에 잡초를 뽑고 나면 점심때가 되었고 점심밥을 먹고 나면 늘상 마님이 불러 방 안으로 들어가 마님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이 일이었지요. 오늘도 점심때가 되어 마님이 안채에서 일어나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보가 이리 오너라. 네 마님. 칠복은 오늘도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 앉았고 마님은 오늘도 이곳저곳 쑤시고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칠복은 땀으로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칠복의 가슴 속에서 주머니가 하나 떨어져 나왔는데 마님이 보니 주머니 틈으로 놀이개가 하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얼른 그것을 주워들어 보니 옥으로 장식된 놀이개가 어찌나 예쁘던지 칠복에게 물었지요. 어머, 칠보가. 이 예쁜 놀이개는 누구 주려고 가지고 있더냐? 설마 내게 줄 선물이냐? 그런데 순간 놀란 칠복이 마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들고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이것은 따로 임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라? 따로 임자가 있다고? 순간 칠복은 아차 싶었지요. 마님은 그 소리에 화가 잔뜩 나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어찌 내가 그리 잘해주었는데 나 말고 다른 계집이 있다는 말이냐?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불같이 화를 내는데 칠복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놀이개만 품에 안고 있으니 마님은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칠복의 품에서 놀이개를 빼앗으려 밀고 당기며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 와중에도 놀이개가 다칠까 가슴품에 꼭 쥐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실갱이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안채에서 마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집안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안채를 들여다봤지요. 좋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배기 싫으니 내 놈 좋을 대로 하거라. 그 말에 칠복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댔고 칠복은 이젠 정말 끝이라는 심정으로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었을까요? 며칠 후 칠복의 집에 마님의 여종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님께서 한번 들르라 하십니다. 대체 왜 부르신단 말이요? 지난번에는 서로 인사도 못하였고 그동안 일한 세경을 받아가라 하십니다. 알았으니 조만간 들른다 전하시오. 그동안 일한 세경을 준다니 칠복은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끝순이와 혼례를 치를 돈이 부족했는데 받으리라 생각도 안 하던 돈을 준다니 그래,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찾아가자. 그럼 더는 볼 일이 있겠나? 이튿날 칠복은 아침 일찍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 마당에서 부르는 소리에 마님의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오늘따라 예쁘게 단장을 한 마님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래 왔느냐? 어서 안으로 들어오거라. 칠복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마님은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칠보가 요사이 내가 없어서 그동안 이곳저곳이 아프더구나. 아직 일한 날이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며칠 더 이곳에서 머무르며 일하면 내 세경을 두둑히 챙겨주마. 그 말에 칠복은 머뭇거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단 며칠이다. 눈 딱 감고 며칠만 이곳에서 지내면 된다. 이때부터 칠복은 일도 하지 않고 마님의 방에서 머물렀지요. 마님은 집안 사람들 그 누구도 안채 가까이로 일절 못 오게 하였으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고을 관아의 마당에 마님이 포박되어 꿇어앉아 있었지요. 대인연, 사람의 탈을 쓰고 양반가의 여인이 어찌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냐? 내년이 칠복에 그것을 물어뜯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사실이냐? 소인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계집에게 보낼 수 없어 버린 일인데 그가 죽음에 이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뭐라? 죽을 줄은 몰랐다고 저런 뻔뻔한 것을 보겠나? 그랬지요. 칠복을 향한 마님의 집착은 너무도 강했지요. 칠복이 마님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어 세경을 챙겨 돌아가려 하자 마님은 칠복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 앓다 죽음에 이른 것이지요. 남녀 간의 애정에 국경이 어디 있고 신분이 어디 있고 또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부마님처럼 지나친 집착은 결국 파경을 맞는 것인가 봅니다. 사랑은 밀물처럼 파도를 치며 들어왔다. 썰물처럼 슬며시 빠져나가곤 하는데 말이죠.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어릴 적부터 중마고로 아주 우애 좋은 두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니 가난한 친구는 김생원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부자 친구인 이생원에게 돈을 빌려다가 식솔들을 먹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매년 친구에게 손을 벌리니 그럴 때마다 김생원은 영 면목이 없어 다시는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그런데 막상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려니 김생원은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씩 굶어 기운이 쪽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지요. 김생원은 아무래도 체면 차리려다가 아이들을 굶겨 죽이겠다 싶어 할 수 없이 부자 친구인 이생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생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생원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안 그래도 자네가 늘 봄이 되면 찾아왔으니 올해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다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김생원은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나 이야기하고 놀면서도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에게 막상 손을 벌리려니 도무지 염치가 없어 한참을 망설이고만 있었죠. 그러다 잘 시간이 지나서야 김생원이 이생원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인 이생원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지 않네 그려. 나야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동안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으니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네만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그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졌지 뭔가. 당장 우리 식구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거참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하네. 김생원은 자기 아이들이 밥 굶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 김생원이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중마고인 이생원과 김생원은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김생원이 떠난 뒤 이생원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쩌녁에 아버님 방 앞을 지나다가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엿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테니 손님을 다시 좀 불러와 주시겠습니까? 이생원은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길로 뛰어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생원과 김생원이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이생원의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했지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만해 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께는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면 좋겠구나. 우리야 지금 사는 집과 세간살이들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나
자네는 그럴 것이 없으니 자네가 가져가시는 게 낫겠네. 그 말에 이생원의 며느리는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지요. 그러고는 김생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 장에나 가서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주십시오. 하지만 김생원은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다지만 그렇다고 덥석 받아올 수도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지요. 하지만 친구 이생원의 며느리가 극구 권하니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으로 간 김생원이 송아지를 판 돈을 저고리 안쪽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김생원이 그를 피해 길을 가려하자 젊은이는 품에서 부엌칼을 꺼내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가진 것을 다 내놔라. 무슨 말이요? 송아지 판 돈 80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이 젊은 강도는 장에서 김생원이 소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고개까지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이었지요.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 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하자 정신을 못 차리던 김생원은 하는 수 없이 강도에게 동사정하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은 너무 가난해요. 제 아이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지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김생원은 젊은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으며 비는데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까짓 것 내 알 바 없고 어서 송아지 판 돈이나 내놔라. 그런데 김생원과 젊은이가 실랑이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요?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젊은이는 슬그머니 칼을 숨기고는 겁에 질려서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김생원은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나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뭐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에 그걸 팔아다가 돈 80냥을 마련했지 뭡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요. 김생원은 포졸들에게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이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이 뻔하니 짐짓 그렇게 둘러댄 것이죠. 포졸들은 김생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돈 갚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인고? 돈 갚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아, 그거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포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별걸로 다 싸운다며 저희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포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옷깃을 여미고 김생원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요 근처 사는 만석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3대 독자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다는 걸 모르고 그저 쓸 줄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하셨는데
홧김에 집을 나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만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고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생원은 2, 3일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한시가 바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 잡게 만들어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김생원은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지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궐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김생원을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는 좀 전에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지요. 젊은이의 아버지는 8, 9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꾸지람을 좀 심히 했더니 집을 나가서 근 몇 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에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김생원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김생원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돈 보따리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지요. 김생원은 극구 사양하였지만 젊은이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 사람으로 만들어준 보답이라며 억지로 보따리를 안겼고 그리고 젊은이는 어르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김생원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는 마다하지도 못하고 돈 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지요.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당장 식구들이 밥해 먹는데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친구 이생원에게 찾아가 돈 보따리를 턱 내놓고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몫일세. 김생원이 갑자기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생원은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게 내 돈일 턱이 있나?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거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김생원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또 한참 실랑이를 했지요.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생원도 그 돈 보따리에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지요. 그 돈 보따리에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의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세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다죠. 옛날 이야기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담고 있고 또한 행복한 결말들을 가지고 있어 들을만 한가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통해 나도 바르게 산다면 행복한 결말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옛날 이야기의 힘인가 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무리 일을 해도 당최 사는 게 나아지지가 않았죠. 부부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는 것이 한탄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뭔 놈의 팔자가 뒤웅박 팔자를 타고 나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으니. 남편은 오늘도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도 그럴 것이 고생고생해서 벼농사를 지었더니 얼마 전 내린 큰 비에 홍수가 나서는 싹 다 덮어버렸고 산기슭 밭에 기른 채소들은 산사태로 다 덮어버렸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 부부의 저녁 밥상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웬수 같은 산짐승 놈들이 내려와 밭에 감자를 다 헤집어놨으니 이를 어째요? 부인의 볼멘 소리가 오늘은 어찌나 안타까운지 남편은 입맛이 싹 달아났죠. 여보, 이 집에서 우리가 살 팔자가 아닌가 보네. 머지않아 가을이 오면 이진사댁에 쌀도지도 물어야 하는데 홍수에 논밭이 저리 싹 다 덮어버렸으니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세.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이 집에 살면서 갖은 고생을 했지만 도무지 사는 게 나아지질 않으니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우선 어디 가서 얻어먹고 다음에 자리를 잡아보자고. 그래요. 맨날 산나물만 캐고 뜯고 배다가 볶아먹고 무쳐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의 말을 따르겠어요. 이 금슬 좋은 부부는 이튿날이 되자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막막하기는 집에 있으나 나오나 매한가지였죠. 그래도 이왕 나왔는데 썩은 무라도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마땅히 다리 뻗고 의지할 곳은 안 나오니 부부는 심란하기만 하였죠. 서둘러 잘 때라도 찾아야겠어요. 이러다 밤중에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참 온 사방에 집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난 서방님만 믿고 왔는데. 이내 어둠이 온 세상에 깔리고 부엉이 소리가 울리자 부부는 더욱더 다급해졌죠. 서방님, 어디 움막이라도 안 보여요? 하! 거 좀 기다려보시오. 남편은 한밤중 쉬어갈 움막이라도 찾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자네들 어디를 가는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어르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 오밤중에 어디서 일이 덜컥 나오십니까? 하마터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이고, 놀란 것은 나라네. 자네들이 집을 떠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네. 그래서 내가 자네들 뒤를 밟아 따라왔지. 그런데 오늘 해가 다 지도록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기에 일이 나타난 것이라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를 아십니까? 그럼 자네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네. 저는 영감님을 처음 뵙는데요. 아, 왜 자네 어릴 적에 뒷간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걸 영감님이 어찌 아십니까? 왜 몰라. 그리고 자네 커서는 이웃집 곱단이 쫓아다니다. 곱단이가 딴 놈한테 시집가서는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해. 자네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던가? 아니, 곱단이? 그걸 영감님이 어찌 아시오? 뭐요? 곱단이가 누구예요? 아니, 옛날 일이야. 아이고, 영감님. 참말로 별소리를 다 하시고 그러세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만 돌아들 가게나. 자네 내외가 지금 남부여대에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사방으로 얻어먹으러 가는데 제발 가지 마시게.
집으로 당장 돌아가. 이대로 더 나아가면 당장 죽을 것이야.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살 궁리를 하는 게 나을 것이야. 영감님, 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살다 더는 못 살겠어서 이리 집을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알지.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것을. 이제 그 막다른 때가 정말 정든 집도 버리고 정든 고향도 떠나고 그동안 공들인 기초도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일어설 때야. 이제 뭐 더 나빠지고 가라앉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기진맥진할 여지가 있는가? 바로 그 맨 밑바닥이 이제 일어서는 기초야. 그 고생을 맛보아야 일어서. 그 고생을 한 곳이 어딘가? 집이고 내 고장입니다. 바로 그것이야. 다른 데 가서 세제비를 하느니 그래도 터잡은 내 집에서 일어서야 돼.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 가면 잘 살 거야. 이 늙은 것이 사정을 하네. 부부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망설여졌죠. 사실 부인은 진작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남편을 따르기로 한 김에 꼭 참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부인도 지치고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서방님, 영감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 돌아가요.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아까부터 물어도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요? 나? 모를 것은 없어. 다만이라니요? 자네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알려줄 것이야. 결국 부부는 이 생면부지 노인의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도로 집으로 와서는 군부를 지피고 따뜻하게 죽을 끓여 먹고 아랫목에 누우니 극락이 따로 없었죠. 아이고 여보, 그래도 집이 제일 좋소. 그러게요. 우리 다시 잘 살아보시지요. 그래 봅시다. 부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두 부부는 눈을 떴죠. 자고 일어나 보니 여기저기 그동안 손보지 못한 집 구석구석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말끔히 청소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 망가진 곳을 다시 손보고 밭으로 나가 다시 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젯밤 길에서 만난 노인 영감이 다시 나타났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내가 너의 집 성주야. 안방신이지. 성주풀이 하는 집에서 제일 높은 가신이야. 그동안 자네들을 돌본다고 돌보았지만 나도 형편이 안 되어서 자네들을 부자로 못 만들어 주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이제는 되었어. 자네들이 못 살겠다고 이 집을 떠나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집안 청소도 다 하고 손볼 것은 손보고 부부가 다시 살아보자 새로이 각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구나. 이제 잘 살 것이야.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집안에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일을 어쩌죠? 괜찮네. 그저 물이나 한 사발 주어도 충분하니 앞으로는 정성껏 나를 위해 보게나. 부부는 그날로 목욕제기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냉수를 떠다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부의 꿈에 다시 성주 노인이 나타났죠. 잘 먹었다. 내가 공짜로 얻어먹을 성식푸냐. 나도 보답을 하겠네. 봄이 되거든 열심히 개간을 하고 곡식을 심게나. 그러면 필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자, 그때 보자고.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해보라고. 이제는 더 낙심을 말고 낙심한들 더 내려갈 곳도 없으니까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꿈속 대화가 있은 후 그들 내외는 봄이 되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실 씨앗이라기보다는 희망을 뿌리고 심은 것이었죠. 그런데 감자를 심고 옥수수강냉이를 심었는데 아니 심으려는 그 자리에 이미 도라지가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곡식을 심을 자리에 웬 도라지가 이리 많더냐? 이상하였습니다. 도라지야 먹을 수 있지만 밭에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니 남편은 도라지를 캐서 망태에 가득 담아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 어디서 도라지를 이리 많이 캐오셨어요. 글쎄 말이야, 밭에 한 무대기로 자랐더라고. 잘 됐네요. 저녁 반찬으로 무쳐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도라지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도라지치고는 이상하다. 그렇다고 더덕은 아니고 잔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 이상해?
어디 한번 베어 먹어봅시다. 남편은 도라지에 흙을 털어내고 한 입 베어 먹었죠. 아이고 쓰다써.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랫집에 청지기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분이 소시적에 약방에서도 일해 보셨으니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도라지 한 망태를 들고 아랫집 청지기 어르신한테 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밭에서 도라지라고 한망태 캤는데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 필시 도라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그게 뭔지 한번 보여주게. 그런데 청지기 어른은 남편이 내민 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라지 뭡니까? 그것은 분명 도라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여보게 자네 재산을 듬뿍 붙들었네 그려. 아니 이까지 도라지 한망태를 가지고 무슨 재산이 됩니까? 쉿, 이까지 것이라고 하지 마. 이것은 산삼이네. 예? 산삼이요? 참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세상에 산삼을 망태기로 캐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는 그 많은 산삼을 팔아 농토를 사고 열심히 일해 훗날 만석군이 되었다 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처럼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주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일어설 때이기도 한 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바닥은 힘든 곳인가 봅니다. 그래 누군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이 든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지고 가라앉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 없는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